출근 준비를 하며 편의점에 들러 라면 하나, 김밥 하나를 집었는데 계산대에서 찍힌 금액이 7,000원을 넘습니다. 예전엔 4,000원이면 충분했죠. 월급이 깎인 것도 아닌데 살 수 있는 게 절반으로 줄어든 느낌이 듭니다. 왜 이렇게 물가가 오른 것처럼 느껴지는 걸까요? 이게 바로 환율이 만드는 착시입니다. 라면이 1,500원, 김밥이 7,500원, 기름값은 리터당 2,000원에 육박하고 마트에서 장을 보면 장바구니 하나에 10만 원이 훌쩍 넘어갑니다. 인정하고 싶지 않지만 지금 이 순간 우리 일상에서 조용히 벌어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현재 원달러 환율은 1,475원 선에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리고 많은 전문가들은 이 숫자가 1,500원을 넘는 건 시간 문제라고 말합니다. 오늘 이 영상에서는 환율 1,500원이 왜 위험한지, 지금 이 시장에서 누가 먼저 움직이고 있는지, 그리고 정부가 공식적으로는 말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은 무엇인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근데 왜 하필 1,500원이야? 이 질문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그냥 사람들이 겁내는 숫자가 아니라 실제로 이유가 있는 선이기 때문입니다. 환율에는 법으로 정해진 위험선이 있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시장에는 다 같이 암묵적으로 보는 선이 있습니다. 한국에서 그 숫자가 바로 1,500원입니다. 왜냐하면 한국 경제는 구조적으로 달러에 너무 많이 의존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기름도 달러로 사고, 밀가루도 달러로 사고, 공장에서 쓰는 원자재, 기계, 부품도 대부분 달러로 결제합니다. 우리는 원화로 월급을 받지만 기업들은 달러로 비용을 지불하는 구조 속에서 움직입니다. 환율이 1,300원일 때는 100달러짜리 원료가 13만 원입니다. 1,400원이면 14만 원, 1,500원이면 15만 원입니다. 그런데 기업의 이익률은 보통 5%에서 10% 수준입니다. 환율이 10%만 올라가도 그 회사의 이익이 전부 날아가거나 아예 적자로 바뀌어 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1,500원은 조금 힘든 구간이 아니라 버틸 수 있느냐, 무너지느냐를 가르는 숫자입니다. 외국인 투자자들도 이걸 모를 리 없습니다. 1,500원에 가까워지면 이렇게 계산합니다. 이 나라 통화가 이렇게 약해지고 있는데 주식을 계속 들고 있는 게 맞을까? 환율이 더 오르기 전에 나가는 게 더 안전하지 않을까? 그래서 1,500원 근처에 가면 외국인 돈이 더 빨리 빠져나가는 패턴이 과거에도 여러 번 반복됐습니다. 그리고 더 무서운 건 한국 사람들도 이 숫자를 알고 있다는 겁니다. 기업도, 투자자도, 개인도 1,500원을 위험한 선으로 인식합니다. 그래서 환율이 1,480원, 1,490원으로 가면 사람들은 더 달러를 사고 원화를 더 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달러를 더 많이 사니까 환율은 더 올라갑니다. 환율이 오르니까 사람들은 더 불안해지고 또 달러를 삽니다. 이렇게 환율이 스스로를 밀어 올리는 구조가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1,500원은 단순한 숫자가 아닙니다. 그 선에 가까워지는 순간 기업의 계산이 바뀌고 투자자의 판단이 바뀌고 사람들의 행동이 바뀝니다. 그리고 그 변화의 비용은 조용히, 아주 조용히 우리 생활비와 물가로 돌아오게 됩니다. 지금 뉴스를 보면 이런 말 많이 나오죠. 코스피 최고치다. 반도체 랠리다. 한국 증시 살아났다. 이러면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이렇게 생각합니다. 아, 이제 진짜 좋아졌구나. 그런데 주식시장에서 가격보다 더 중요한 게 하나 있습니다. 누가 사고 있느냐입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콘서트가 끝나갈 때를 떠올려 보세요. 무대에서는 아직 노래가 나오고 관객들은 신나서 박수를 치고 있습니다. 그런데 뒤에서는 스태프들이 이미 의자를 접고 출구를 열고 정리할 준비를 하고 있죠. 지금 한국 주식시장이 딱 그 상황과 비슷합니다. 지수는 올라가고 삼성전자, 하이닉스 같은 대형주는 신고가를 찍는데 그걸 누가 사고 있느냐를 보면 요즘 들어 개인 투자자 비중이 급격히 늘고 있고 외국인들은 오히려 매도 쪽으로 돌아서는 날이 잦아지고 있습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외국인 자금은 그냥 단기 돈이 아니라 환율, 국가 위험, 회수 전략까지 계산해서 움직이는 돈이기 때문입니다. 이 사람들이 방향을 틀기 시작했다는 건 이 정도면 충분히 벌었다, 이제 나갈 때다 라는 신호일 수 있습니다. 반대로 개인 투자자는 보통 뉴스를 보고 들어옵니다. 코스피 5천 간다. 이번엔 진짜 다르다. 반도체 슈퍼사이클이다. 이런 말이 나올 때 뒤늦게 시장에 뛰어드는 경우가 많죠. 그래서 주식시장에는 늘 이런 시간차가 생깁니다. 큰 돈은 뉴스가 나오기 전에 들어왔다가 뉴스가 가장 좋을 때 빠져나가고 그때 들어오는 건 개인 투자자들입니다.
특히 지금처럼 환율이 빠르게 오르는 시기에는 주가 상승을 그대로 믿으면 위험합니다. 이건 경제가 좋아져서가 아니라 달러가 빠져나가기 전에 주식을 팔고 있는 자금 이동의 결과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요즘 코스피가 올라가는 장면은 축제라기보다 출구가 열리고 있는 장면일 가능성도 함께 봐야 합니다. 환율이 오르는 이유를 생각할 때 사람들은 보통 이렇게 말합니다. 수입이 많아서 달러가 많이 필요하니까 오르는 거 아니야? 맞는 말이지만 그게 전부는 아닙니다. 진짜 무서운 건 달러가 부족해서가 아니라 달러가 시장에서 잘 안 돌기 시작할 때입니다. 쉽게 말하면 시중에 돈은 있는데 사람들이 다들 지갑을 꽉 닫아버리는 상황이에요. 돈이 사라진 게 아니라 움직이지 않는 거죠. 기업부터 볼게요. 원래 수출 기업은 달러를 벌면 그걸 원화로 바꿔서 인건비도 주고 재료도 사고 세금도 냅니다. 그런데 불안해지면 달러를 안 바꿉니다. 그냥 들고 있어요. 지금 바꿨다가 환율이 더 오르면 손해잖아.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불안할수록 현금을 금고에 넣는 심리가 기업에도 그대로 나타나는 겁니다. 개인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해외 주식 하려고 달러를 사고 달러 예금 들고 달러 보험 들고 심지어 그래도 달러가 더 안전해 보여 하면서 원화를 달러로 바꿔두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달러를 쓰는 사람보다 달러를 쌓아두는 사람이 많아집니다. 시장에 도는 달러가 줄어드는 거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게 진짜로 달러가 없는 게 아니라 달러가 잠겨 있다는 점입니다. 그런데 시장은 부족이 아니라 정체만으로도 흔들립니다. 이 상황이 계속되면 환율은 스스로를 밀어올리기 시작합니다. 환율이 오르니까 사람들은 더 불안해지고 불안해지니까 달러를 더 사고 달러를 더 사니까 환율이 더 오르고 그러다 보니 또 달러를 사게 됩니다. 이게 바로 환율이 만드는 자기 증폭, 쉽게 말해 눈덩이가 굴러가듯 커지는 구조입니다. 그래서 환율이 위험한 건 단순히 수입이 늘어서가 아니라 사람들의 심리가 한쪽으로 쏠리면서 달러가 시장에서 돌지 않게 되는 순간부터 훨씬 더 빨라질 수 있다는 데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정부가 감추고 있는 세 가지 불편한 진실이 드러납니다. 지금부터 정부가 굳이 말하지 않으려 했던 그 침묵 속에 무엇이 담겨 있는지 하나씩 짚어보겠습니다. 정부의 첫 번째 침묵은 환율을 막는 데 드는 진짜 비용이 무엇인지에 대해 거의 말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정부가 환율이 급등할 때 가만히 있는 건 아닙니다. 뉴스에서 과도한 변동성은 용납하지 않겠다는 말이 나오는 것도 실제로 달러를 시장에 풀어서 환율을 누르는 것도 전부 환율 방어입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착각하는 게 있습니다. 이게 그냥 말로응이나 숫자 조작이 아니라는 겁니다. 환율을 막는다는 건 결국 돈을 써서 막는 것입니다. 정부가 시장에 달러를 풀면 환율은 내려갑니다. 이건 당연한 효과입니다. 달러가 많아지면 가격이 내려가니까요. 그런데 그 달러는 어디서 나오느냐가 문제입니다. 그 돈은 정부가 들고 있던 외환 보유고, 쉽게 말하면 나라의 비상금에서 나옵니다. 집으로 비유해 볼게요. 카드값이 몰려오고 통장이 비었을 때 서랍에 넣어둔 비상금 봉투를 꺼냈으면 이번 달은 넘길 수 있습니다. 당장은 숨통이 트입니다. 그런데 그 봉투가 얇아질수록 다음 달에 갑자기 병원비나 자동차 수리비 같은 변수가 생기면 훨씬 더 위험해집니다. 정부가 환율을 막기 위해 달러를 쓰는 것도 똑같습니다. 오늘의 안정을 위해 내일의 안전판을 조금씩 태우는 겁니다. 그래서 정부는 환율이 잠시 내려가면 안정됐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시장은 그 말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시장이 보는 건 딱 하나입니다. 얼마나 썼고 얼마나 남았느냐. 방어 체력입니다. 이 체력이 약해지고 있다고 느껴지는 순간 투자자들은 다시 불안해지고 그 불안이 다시 환율을 밀어 올립니다. 그래서 환율 방어에는 항상 그림자가 따라붙습니다. 오늘은 안정돼 보일 수 있지만 그 안정이 자연스럽게 만들어진 건지 아니면 누군가 돈을 태워서 억지로 만든 건지를 시장은 끊임없이 계산합니다. 이 질문에 대한 신뢰가 흔들리는 순간 환율은 다시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정부의 두 번째 침묵은 외환 보유고를 얼마나 남아있느냐의 숫자로만 말하고 그 숫자가 시장에 보내는 위험 신호는 거의 설명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외환 보유고라는 말을 들으면 많은 분들은 나라에 달러가 얼마나 쌓여 있느냐를 떠올리지만 시장이 보는 건 단순한 잔액이 아닙니다. 외환 보유고는 나라의 통장 잔고라기보다 이 나라가 위기를 버틸 수 있는 신뢰의 보험증권에 더 가깝습니다. 집으로 비유해보면 이렇습니다. 어떤 집이 예금 3억 원을 가지고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겉으로 보면 든든해 보이죠. 그런데 매달 1,000만 원씩 적자가 나고 있다면 어떨까요?
숫자는 아직 크지만 그 집의 재정 상태를 보는 사람들은 불안해집니다. 이러다 몇 달 안에 다 쓰는 거 아니야? 라고 생각하게 되죠. 외환 보유고도 똑같습니다. 중요한 건 얼마가 있느냐보다 얼마나 빠르게 줄고 있느냐입니다. 해외 투자자들은 이 숫자를 아주 예민하게 봅니다. 외환 보유고가 줄어들기 시작하면 이 나라가 위기에 빠졌을 때 정말 달러를 충분히 쥐고 있을까라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이 의심이 커지면 돈을 빌려줄 때 더 높은 이자를 요구합니다. 이게 바로 신용등급과 가산금리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 비용은 정부만 내는 게 아닙니다. 기업이 해외에서 돈을 빌릴 때 이자가 오르면 그만큼 공장 원가가 올라가고 그 비용은 결국 제품 가격에 반영됩니다. 해외에서 원료를 사오는 회사도 해외 투자를 하는 기업도 더 비싼 비용을 치르게 되고 그 부담은 최종적으로 우리가 마트와 온라인 쇼핑몰에서 보는 가격표로 넘어옵니다. 그래서 정부가 외환 보유고는 충분하다고 말할 수는 있지만 시장은 그 말을 그대로 믿지 않습니다. 시장은 잔액보다 흐름을 봅니다. 지금 줄고 있는지, 그리고 그 속도가 빨라지고 있는지를 봅니다. 돈이 조금씩 새고 있을 때는 괜찮아 보이지만 새는 구멍이 커질수록 그 집은 갑자기 위험해집니다. 결국 외환 보유고의 진짜 위험 신호는 바닥이 났느냐가 아니라 얼마나 빠르게 소모되고 있느냐입니다. 이 속도가 빨라질수록 환율과 금융시장은 그 불안을 먼저 가격에 반영하게 됩니다. 환율이 흔들릴 때 정부가 쓸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카드 중 하나가 바로 큰 손의 달러 공급입니다. 시장에 달러가 많아지면 환율은 내려가니까요. 그런데 문제는 그 큰 손이 누구냐는 겁니다. 여기서 세 번째 침묵이 시작됩니다. 그 돈의 원천이 국민의 미래 자금, 즉 국민연금 같은 돈과 연결될 때 이야기가 복잡해집니다. 이걸 아주 쉽게 풀어보면 이렇습니다. 환율을 잡으려면 달러를 시장에 풀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부가 마음대로 달러를 찍어낼 수는 없으니 이미 해외에 나가 있는 달러를 끌어와야 합니다. 그 역할을 가장 크게 할 수 있는 곳이 바로 국민연금입니다. 국민연금이 해외 자산을 팔아서 달러를 가져오면 시장에는 달러가 늘어나고 환율은 당장 안정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교환이 발생합니다. 오늘의 환율 안정을 얻는 대신 내일의 수익률을 일부 포기하는 구조입니다. 국민연금은 우리의 노후 자금입니다. 이 돈은 장기적으로 수익을 내야 미래에 연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환율을 막기 위해 해외 자산을 팔고 원화로 바꾸면 그동안 쌓아올릴 수 있었던 해외 투자 수익을 일부 내려놓는 셈이 됩니다. 집으로 비유하면 이렇습니다. 가족이 이번 달 카드값이 너무 많아서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고 아이의 대학 등록금 적금을 깨서 쓰는 것과 비슷합니다. 이번 달은 넘길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아이의 미래 선택지는 줄어듭니다. 환율과 연금도 똑같습니다. 지금 환율을 잡을수록 미래 연금의 여유는 줄어들 수 있습니다. 국민 입장에서는 어떤 선택을 해도 불편합니다. 환율을 안 잡으면 물가가 오르고 생활이 힘들어집니다. 환율을 잡기 위해 연금 자금을 쓰면 당장은 편해질지 몰라도 노후가 불안해질 수 있습니다. 이게 바로 물가와 수익률 사이에서 국민이 동시에 부담을 떠안는 구조입니다. 문제는 이런 딜레마가 제대로 설명되지 않을 때입니다. 정부가 이 구조를 솔직하게 이야기하지 않으면 논쟁은 왜 환율을 못 잡느냐 혹은 왜 연금을 건드리느냐 같은 정치적 싸움으로 흘러가 버립니다. 하지만 진짜 중요한 건 누가 잘했느냐가 아니라 이 비용이 어떻게 분배되고 있느냐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불편한 진실은 이것입니다. 환율은 일시적으로 잡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발생하는 비용은 사라지지 않습니다. 결국 누군가는 그 대가를 치르게 됩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출 기업은 좋고 나머지는 나쁘다라고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런데 현실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환율 1,500원에 가까워질수록 모든 산업이 똑같이 영향을 받는 게 아니라 달러를 얼마나 많이 쓰느냐에 따라 타격이 갈립니다. 가장 먼저 맞는 곳은 달러로 비용을 내는 업종입니다. 정유회사, 항공사, 해운회사, 철강회사, 식품회사처럼 원유나 원자재를 해외에서 사오는 기업들은 환율이 오르는 순간 바로 원가가 올라갑니다. 예를 들어 항공사는 비행기를 띄우는데 필요한 연료를 달러로 사야 하고 정비비와 리스료도 달러로 냅니다. 환율이 오르면 같은 비행을 해도 비용이 더 드는 구조입니다. 이런 회사들은 가격을 바로 올리기도 어렵기 때문에 환율이 오를수록 수익이 깎이기 쉽습니다. 식품업체도 마찬가지입니다. 밀, 콩, 설탕 같은 원재료를 대부분 수입하는데 환율이 오르면 빵, 라면, 과자 같은 제품의 원가가 바로 올라갑니다. 그런데 소비자 가격을 한 번에 크게 올리기는 어려우니까 기업 이익이 먼저 줄어듭니다.
반대로 수출 기업은 환율이 오르면 유리해 보입니다. 달러로 받은 수출 대금을 원화로 바꾸면 돈이 더 많이 들어오니까요. 그래서 환율 오르면 수출 기업이 이긴다는 말이 나옵니다. 하지만 여기에도 함정이 있습니다. 요즘 수출 기업들도 부품, 장비, 원자재를 많이 수입합니다. 해외에 공장을 짓고 외국 회사에 기술 사용료를 내고 달러로 빚을 지기도 합니다. 이런 비용도 같이 오르기 때문에 환율 상승이 무조건 이익으로 이어지지 않습니다. 결국 환율 1,500원은 산업의 승자와 패자를 가르는 숫자가 됩니다. 달러 비용이 많은 기업은 먼저 흔들리고 그 기업들이 고용을 줄이거나 투자를 미루면 노동시장과 소비가 같이 위축됩니다. 그래서 환율이 오르는 문제는 단순히 기업 실적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일자리와 지갑으로 연결되는 문제인 겁니다. 환율이 오르면 물가가 따라 오릅니다. 기름값이 오르고 수입 식재료가 비싸지고 결국 장바구니 물가가 올라가죠. 문제는 여기서 중앙은행이 딜레마에 빠진다는 겁니다. 경기가 나빠질 때는 원래 금리를 내려서 숨통을 틔워줘야 하는데 물가가 오르고 있으면 금리를 쉽게 내릴 수가 없습니다. 금리를 내리면 돈이 더 풀리고 그러면 물가는 더 자극받기 때문입니다. 이 상황이 우리에게 어떻게 느껴지느냐면 아주 단순합니다. 대출을 받은 가게 입장에서는 이자 부담이 줄지 않습니다. 월급은 그대로인데 이자는 그대로 높게 유지되니 체감은 훨씬 힘들어집니다. 특히 변동금리 대출이 많은 구조에서는 환율이 오르고 물가가 오르는 와중에도 이자 부담이 계속 따라붙으면서 버티는 비용이 빠르게 커집니다. 기업도 마찬가지입니다. 원가가 오르는데 금리가 내려가지 않으면 돈 빌려서 투자하거나 사람을 뽑기가 부담스러워집니다. 그러면 기업은 투자를 미루고 신규 채용을 줄이고 비용을 먼저 아끼게 됩니다. 그 결과 소비가 줄고 매출이 둔화되고 다시 고용이 위축되는 흐름이 만들어집니다. 이렇게 보면 환율 충격은 단순히 환전소에서만 느껴지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매달 날아오는 이자 고지서에서 그리고 줄어드는 소비 여력에서 훨씬 더 크게 체감되게 됩니다. 많은 분들이 위기라고 하면 IMF처럼 어느 날 갑자기 나라가 무너지는 장면을 떠올립니다. 은행이 문을 닫고 사람들이 길게 줄을 서고 실업자가 한꺼번에 쏟아져 나오는 그런 장면 말이죠. 그런데 현실의 위기는 꼭 그렇게 극적으로 오지 않습니다. IMF 때도 처음부터 큰일 났다는 소리가 난 게 아니라 생활이 하나씩 불편해지면서 시작됐습니다. 환율이 오르고 수입 원가가 오르고 기름값과 식료품 값이 오르면서 사람들이 요즘 왜 이렇게 비싸졌지? 라고 말하기 시작했죠. 그 다음에는 금리가 내려가지 않으면서 대출 이자가 계속 부담이 되고 소비를 줄이게 되고 가게 매출이 줄고 결국 사람을 덜 뽑거나 구조조정을 하게 됩니다. 이런 일들이 한 번에 터지는 게 아니라 몇 달에 걸쳐 조용히 이어집니다. 지금도 같은 구조입니다. 환율이 오르면 수입 원가가 올라가고 그게 생활 물가로 옮겨오고 물가가 오르면 금리를 내리기 어려워지고 그러면 가게와 기업이 동시에 지갑을 닫게 됩니다. 소비와 투자가 줄어들고 고용이 위축되고 자산 시장은 더 불안해집니다. 이게 바로 연쇄입니다. 여기에 사람들의 행동이 기름을 붓습니다. 불안해질수록 사람들은 달러를 더 사고 현금을 더 쥐고 지출을 더 줄입니다. 개인 입장에서는 당연한 선택이지만 모두가 그렇게 움직이면 경제 전체는 더 느려지고 더 위축됩니다. 이게 IMF 때도 반복됐던 모습입니다. 설령 정부가 단기적으로 환율을 조금 안정시켜도 그동안 쌓인 비용은 시차를 두고 우리 생활에 나타납니다. 마트 가격표에서, 카드 명세서에서, 이자 고지서에서 천천히 느껴집니다. 그래서 IMF 같은 대형 사건이 없어도 삶이 서서히 얇아질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변화는 어느 날 갑자기 깨닫게 됩니다. 예전보다 훨씬 빠듯해졌네. 그래서 위기는 뉴스가 아니라 우리가 느끼는 생활의 무게로 먼저 찾아옵니다. 정부가 발표할 때는 늘 이렇게 말합니다. 물가는 평균적으로 안정적입니다. 경제 전반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평균으로 살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기요금, 가스요금, 마트 가격표, 학원비, 카드 명세서 같은 아주 구체적인 숫자로 삽니다. 환율이 오르면 이 구체적인 항목들부터 먼저 변합니다. 가장 먼저 체감되는 건 에너지와 식료품입니다. 기름값이 오르고 전기요금과 가스요금이 부담스러워지고 수입 밀과 콩, 설탕이 들어간 빵과 라면, 과자 가격이 슬금슬금 올라갑니다. 아이가 해외 결제되는 온라인 수업이나 유학 준비를 하고 있다면 그 비용도 바로 늘어납니다. 해외에서 들여오는 생활용품, 가전, 옷도 마찬가지입니다. 환율은 뉴스 화면보다 먼저 우리 지갑에서 느껴집니다.
물론 모든 게 나쁘기만 한 건 아닙니다.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이나 해외에서 매출을 많이 올리는 회사들은 환율이 오르면 유리해질 수도 있습니다. 또 일부 기업들은 미리 환율을 고정해두는 환해지로 충격을 줄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런 기회는 자동으로 주어지지 않습니다. 구조를 이해하고 선택한 사람만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건 환율을 두고 누가 맞고 틀렸느냐를 따지는 게 아니라 우리 집 재무가 이 충격을 버틸 수 있게 설계돼 있느냐입니다. 빚 구조는 어떤지, 현금 흐름은 얼마나 되는지, 외화와 원화는 어떻게 나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결국 위기 때를 좌우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정부가 쉽게 말하지 않는 불편한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환율을 잡아 누군가를 안정시키는 동안 그 비용은 다른 누군가의 지갑에서 빠져나간다는 겁니다. 누군가의 안정은 항상 누군가의 비용으로 만들어집니다. 지금부터 환율 1,500원 시대에 살아남기 위한 현실적인 행동 3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 분산입니다. 지금 자산이 전부 원화 예금, 원화 주식, 원화 부동산이라면 그 자체가 이미 위험입니다. 금융 자산의 최소 20에서 30%는 달러 자산으로 나누십시오. 달러 예금이든 미국 주식이든 달러 ETF든 상관없습니다. 원화가 흔들릴 때 내 자산 전체가 같이 흔들리지 않게 만드는 게 목적입니다. 둘째, 고정비를 줄이십시오. 위기 때 사람을 가장 빨리 무너뜨리는 건 카드값이나 쇼핑이 아니라 매달 자동으로 빠져나가는 비용입니다. 월세, 대출 이자, 보험료, 통신비, 구독 서비스. 이 중에서 지금 당장 10%만 줄여도 1년이면 수백만 원의 버팀목이 생깁니다. 환율이 오르면 물가가 오르고 그때 이 고정비는 목줄처럼 조여옵니다. 셋째, 현금 흐름을 만드십시오. 지금 가진 금융자산 중 최소 6개월치 생활비는 현금으로 남겨두십시오. 위기 때 기회는 반드시 오지만 그때 남아있는 건 주식도 부동산도 아니라 현금입니다. 현금이 있어야 싸게 살 수 있고 회사가 흔들려도 버틸 수 있습니다. 2008년, 2020년, 2021년 위기마다 같은 장면이 반복됐습니다. 누군가는 공포에 팔았고 누군가는 현금으로 버티다가 바닥에서 다시 샀습니다. 차이는 지식이 아니라 준비였습니다. 환율 500원은 공포의 숫자가 아닙니다. 준비한 사람에게는 자산을 다시 배치할 수 있는 창문입니다. 지금 이 순간 당신은 아무 준비 없이 흔들릴 겁니까? 아니면 버틸 구조를 만들어 둘 겁니까? 선택은 지금입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채널을 응원해 주세요. 다음 영상에서도 더 중요한 경제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